14강, 15강 보충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강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조선 후기에 경제의 변화 부분, 특히나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볼 건데요. 세금 제도,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수치 제도라고 하죠. 수치 체제가 세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새로운 바뀐 세금의 종류 세 가지를 좀 볼 건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대동법, 영정법, 균역법이라는 세 가지의 새로운 세금 제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농민들은 조세라고 해서 땅을 가진 농민들은 조세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세금으로. 또 하나는 공납이라고 해서 특산물을 집집마다 부여받았고요. 또 하나 역이라고 해서 이 역 중에서는 이제 남성들에게만 부과됐던 군역이라고 해서 군대 가서 훈련받는 이 세 가지의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일반 양인에게는. 근데 이 조세와 관련된 법이 이제 조선 후기에 새롭게 개정된 법이 바로 영정법이고요. 영정법. 그리고 공납과 관련된 법이 대동법이고요. 군역과 관련된 법이 군역이 아니라 균역법입니다. 균역법. 그래서 조세와 관련된 법이 영정법, 공납과 관련된 법은 대동법, 군역과 관련된 법은 균역법이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여기 빈칸에 각각 1번에는 대동법, 2번에는 영정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균역법을 일단 써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설명을 하나씩 드릴까 합니다.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을 치르고 나서 조선은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인구가 많이 줄어들겠죠. 인구가 줄어들고 농경지도 황폐해진 농경지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어려워진 농민들의 삶을 정부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세금 제도를 개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세금을 깎아주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백성들에게 부담을 덜 주는 쪽으로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는 세금을 인하하는 방안들, 바로 그게 대동법, 영정법, 균역법이라는 세 가지 이제 새로운 수치 제도의 등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일반 농민들 같은 경우는 농사만으로 이제 더 이상 삶이 이제 여유치 않으니까요. 근데 조선 후기로 가면 농업 기술의 발달, 특히나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이 모내기법이라는 새로운 농법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생산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생산력이 올라가면서 농민들은요, 이제 자기 먹고도 남는 이런 잉여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잉여 생산물들이 나오고 그 잉여 생산물들이 시장에 내다 파는 상업활동에 뛰어드는 농민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상업활동을 조선 전기는 정부에서는 좀 억제했습니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유교의 국가고, 유교에서 성리학적인 가치관에서는 이 상업활동 자체를 그렇게 권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농사를 땀 흘려서 농사 짓는 게 기본적인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부에서도 조선 후기로 갈수록 농민들이나 이런 피지배 계층이 상공업 활동에 뛰어드는 것들을 막는 것들이 굉장히 약화되고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말을 계속 쓸 겁니다. 조선 후기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상품화폐 경제란 게 뭐냐면 개념은 이런 겁니다. 상품, 시장에 내다 파는 물건이란 뜻이죠. 상품을 만들고 시장에 내다 팔고 하는데 그 물건들을 사고 팔 때에 화폐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전에는 물물 교환이라는 체제로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서로 교환했겠죠. 예를 들면 벼농사, 쌀 농사 짓는 농사꾼과 소 키우는 사람은 쌀과 소를 그냥 물물 교환을 했을 거예요. 근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상업활동이 많아지고 거래량도 많아집니다. 근데 매번 물물 교환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거래를 할 때 화폐를 도입해서 화폐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이러한 상품 화폐 경제가 조선 후기에 등장하면서 발달했다라는 개념을 좀 머릿속에 먼저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수치 제도로 등장했던 게 대동법, 영정법, 균역법인데, 대동법은 뭐와 관련된 법이라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특산물과 관련된 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대동법이 처음으로 시행됐던 거는 광해군이라는 임금 때 경기도 주변에서만 시행됩니다. 1608년.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무려 100년이 걸립니다. 1708년에 전국 시행이 되는데, 이 전국 시행되기까지에는 땅 가진 양반 지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좀 보자고요. 대동법 이전에는 토산물은 여러분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특산물 같은 말로. 이 특산물, 공납을 국가는 농민에게 부담을 줬는데 농민들에게 어떻게 부여가 됐냐면, 가호라는 거는 세금 부과의 기준이 집집마다
부과했다라는 거죠. A네 집, B네 집 똑같이 집집마다 특산물을 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을 특산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인천에 사는 여러분에게 갑자기 한라봉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한라봉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근데 뭐 제주도 가서 한라봉을 구했다고 칩시다. 갖다 냈더니 이 세금을 받는 관리가 납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걸 방납이라고 하는데요. 방납의 폐단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요. 물건의 상태를 트집 잡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관청과 결탁된 업자의 물건을 사서 내게 만드는 이러한 유의 방납 활동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방납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농민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은요. 대동법이라는 것들을 시행하면서 뭘 어떻게 개혁을 했냐면 바로 세금 부과의 기준을 집집마다 부과하던 거를 토지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지를 가지면 이 특산품을 내는 겁니다. 대동법이라는 건 결국에 토지에다가 부과를 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전에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직접 물건을 냈다고 그랬잖아요. 토산물을 냈다고 그랬잖아요. 토산물 냈던 거를 뭘로 바꾸냐면 쌀이나 옷감이나 동전 같은 걸로 내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관청에서 이렇게 특산물을 받았던 이유는 관청에 필요한 물건들을 농민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했던 거였거든요. 예를 들면 종이, 붓 같은 거 내게 했습니다. 관청에 그게 필요하니까. 근데 이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농민들은 토지를 소유한 농민들만 세금을 내게 되는데 어떻게 내냐면요. 1결당 12두라고 해서요. 1결은 토지 단위인데요. 결은 오늘날 치면 대략 한 3,000평 정도 되는 땅의 크기를 말하고요. 한 두, 요 두는 쌀에 이제 내는 용량인데요. 한 18리터 정도 되는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결, 토지 3,000평의 쌀을 한 12 정도 되는, 12두 정도 되는 이러한 기준을 부과한 것이 대동법이었는데 직접 특산물 내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쌀, 동전, 옷감 같은 걸 내면 어떡하냐면 관청에서, 국가에서는요. 관청에 필요한 물건을 조달하는 상인을 고용합니다. 그 상인의 이름 꼭 기억합시다. 여기 빈칸에도 들어갈 단어예요. 공인이라고 불리는 관청에 필요한 물건을 납부해주는 상인이 등장하게 돼서 이 공인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서 관청에 필요한 물건들을 공급해주는 시스템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다 대동법 시행 이후에 나타났던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대동법은 집집마다 부과되던 공납, 특산물 내던 거를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그전까지 집집마다 특산물, 현물로 냈던 거를 쌀이나 동전 등으로 내게 했던 세금 제도가 대동법이다. 1608년 경기도에서 시행됐고 전국적으로 시행까지는 100년이 걸렸다. 그래서 대동법의 시행의 결과는 어땠냐? 바로 농민의 부담은 줄어들게 되죠. 땅 없으면 세금 안 내도 되는 겁니다. 반면 땅이 많은 대부분 양반들이었겠죠. 지주는 땅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양반 지주 계층은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세금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했던 거예요. 시행에. 그래서 100년이 걸렸던 거고요. 그리고 대동법 시행의 결과 중요한 거 바로 이 사람들 새로운 계층. 공인이라 불리는 관청에 물건 납부하는 새로운 상인들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공인의 등장, 그리고 그 공인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관청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다 보면서 상업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상업 거래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품들을 사고 팔 때 화폐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상품 화폐 경제 발달에 대동법이라는 이 제도가 기여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대동법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공납과 관련된 새로 도입된 세금 제도였다. 조선 후기에. 자, 대동법 말고 이제 나머지 두 개의 법을 봐야 되는데 특히나 조세와 관련된 땅에 매겼던 세금, 원래 땅에다 매겼던 세금이 이제 뭐 땅에다 세금 매겼던 것을 새롭게 바꾼 법이 바로 영정법인데요. 영정법은 뭐냐면 예전에는요. 조선 전기 임진을 한 전에는 토지에다가 토지를 소유한 사람한테 세금을 매기는데 예를 들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은 크기의 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A가 가진 땅은 굉장히 비옥해서 아주 농사가 잘 돼. 근데 B가 가진 토지는 아주 척박한 땅이야. 근데 면적이 같다고 해서 세금을 똑같이 매기면 뭔가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어떤 애는 비도 많이 오고 농사도 잘 될 수 있는 풍년의 조건이 있어서 농사가 잘 됐어.
또 어떤 애는 완전 가뭄에 흉년이 들어버렸단 말이죠. 풍년과 흉년에 따라서 같은 세금을 거두면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토지의 비옥도나 그 해의 풍년과 흉년의 뭐 이런 기후에 의해서 세금을 차등적으로 거뒀다고요. 조선 전기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많았죠. 왜냐하면 결국에 그 해의 풍년인지 흉년인지 결정하는 것, 또 토지의 비옥도를 결정하는 거는 지방의 관리였는데 이 지방관마다 기준이 다르다 보니 뭐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외란을 거치면서 농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조선 정부는요 기본적으로 대동법, 영정법 그리고 균역법도 다 기본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쪽, 조금만 받는, 최저만 받는 쪽으로 간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란 이후에 새로 바뀐 세금 제도들의 특징은 최저의 세금을 최대한 농민들에게 부과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영정법도 토지를 가진 사람한테 토지에 대한 세금을 매겼던 건데 1결당, 아까 1결은 대충 3,000평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1결당 옛날에 거뒀던 영정법 시행 이전에 거뒀던 가장 안 좋은 흉년의 해에 가장 척박한 토지에서 거뒀던 세금이 4에서 6도 정도였거든요. 최저 세금이 요 정도였거든요. 요 정도로 걷게 하는 방식의 세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거 언제? 1635년 인조 때 영원히 정한다라는 거죠. 영원히 정하는 영정법이 제정돼서 전 토지에 대한 세금, 조세에 대한 세금은 영정법으로 이제 새롭게 수치 제도가 바뀌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군역과 관련된 법이 바로 균역법입니다. 군역과 관련된 균역법이에요. 영조 때 1750년에 시행되는데 군역은 기본적으로 농민들, 양인 남성들이 뭐 16세부터 60세까지 가서 훈련을 하는 거죠. 뭐 어떨 때는 한 달, 어떨 때는 2달 이렇게 가서 훈련을 하는 건데 군사 훈련하거나 국경 방비를 하러 가는 건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군포라고 해서요. 포는 오늘말로 치면은 옷감 만드는 재질입니다. 옷감 만드는 그러니까 쌀이나 옷감 만드는 재질에 돈을 쉽게 말하면 돈을 내고 군역을 면제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조선 정부도 후기로 갈수록 농민들한테 그냥 군포란 걸 받고 직업 군인들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군역 체계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군포를 1년에 2필씩 내게 했어요. 필이라는 단위가 이제 옷감을 재는 길이의 단위입니다. 뭐 폭이 18m, 뭐 길이 12m 이렇게 해서 대략 뭐 무명이라든지 비단 같은 거 옷감 재료들을 내게 했던 건데요. 이 군포가 1년에 2필 내는 게 너무 부담된다 그래서 반으로 줄여줬던 거예요. 한 필로. 그게 바로 균역법입니다. 균역법은 군포를 1년에 2필 내던 거 한 필로 줄여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원래 2필 받던 거 1필밖에 못 받으니까 세금이 부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부족한 세금을 메우려고 도입했던 게 바로 이 결작과 선무공간포라는 거죠. 결작은 땅 있는 지주들에게 토지 1결당 쌀 2도씩 더 내 해서 군포의 부족을 메우려고 했고요. 또 하나는 선무공간포는 뭐냐면 선무공간이라는 일부 돈 많은 사람들 중에 양반 아니야. 일반 양인들 중에 돈 많은 사람. 이 사람들한테 선무공간이라는 명예 관직을 하나 주는 겁니다. 명예 양반 관직을 주고요.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근데 비상시 외적이 쳐들어온다든지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 지역에 군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관리라는 권한을 줬던 겁니다. 선무군관이라는 명예관직을 주고 그 대가로 1년에 군포 한 필씩 내게 해서 이 줄어든 농민의 부담을 줄여준 것들을 다른 방안으로 메우려고 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 후기의 수치 체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대동법, 영정법, 균역법 기억하시고 그중에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당연히 대동법을 꼭 보실 필요가 있다. 광해군 때 시행됐고 대동법의 결과 공인이라는 관청의 물품을 납품하는 이 상인들이 성장했고 그로 인해서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기여했다. 그래서 대동법의 내용은 뭐냐? 공납을 특산물 내던 거를 토지 결수마다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쌀이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내게 해서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을 공인을 고용해 사는 시스템이었다. 그래서 기준도 한번 좀 기억하세요. 대동법의 수치 기준은 1결당 12도 토지 1결당, 영정법은 토지 1결당 4에서 6도, 균역법은 군포 한 필이었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농업 경영과 수공업 광업과 관련해서는 농업을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에서는 모내기법이라는 걸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모내기법은 뭐냐면 예전에는 모내기법 도입 이전에는 직파법이라고 해서 그냥 논에다가요 벼를 그냥 바로 뿌려버리는 거죠. 직접 파종한다는 뜻이에요.
이거의 장점은 노동력이 씨를 뿌릴 때는 덜 들지만 문제점이 뭐예요? 그냥 논에다가 벼를 그냥 벽실을 뿌려버려요. 그럼 이게 빗물이랑 아니면 곤충이나 새들이 쪼아먹어서 유실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벼와 초반에 잡초가 구분이 되지 않아서 벼 잡초 뽑아내는데 엄청난 노동력을 투자해야 되고요. 벼도 영양분을 여러 잡초들에게 뺏기다 보니까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되면서 생산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방법이 직파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양법이란 말, 같은 말로 모내기법이 이양법이에요. 옮겨 심는다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모판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미리 벼를 심어요. 모판에다 심어 놓고요. 이게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다음에 논으로 옮겨 심는 거죠. 그래서 옮긴다. 옮길 이자입니다. 옮겨서 어느 정도 자란 벼들을 논에다 심는 게 모내기법입니다. 이 모내기법이 가지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잡초를 뽑는 데 들어가는 노동력을 굉장히 줄여줍니다. 약 20% 정도의 노동력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5명이 할 거 4명이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같은 면적에서 농사를 지어도 직파법보다 굉장히 많은 벼를 거둘 수 있는 생산력이 좋다는 점이죠. 왜? 영양분을 뺏기지 않은 벼들이 잘 자라서 예를 들면 직파법은 10개를 벽실을 심으면 4, 5개를 건졌다면 모내기법에서는 6, 7개 이상을 건질 수 있는 그러한 생산력 증대의 효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 보통 벼는 봄에 모내기를 하고 가을에 추수를 하죠. 그럼 그 다음 겨울부터 다시 봄이 올 때까지 요 기간에 논을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요. 모내기법이란 건 결국 이 논에다가 바로 심는 게 아니라 모판이라고 해서 모를 따로 심는 판에서 옮겨 심으면 되니까 겨울에 논이 비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겨울에 보리를 심는 겁니다. 보리는 한 3, 4달이면 금방 자라거든요. 그래서 겨울철부터 봄까지 보리를 수확해서 벼와 보리를 한 논에서 2개의 서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이모작까지 가능했다라는 점. 이래서 조선 후기의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라는 거죠. 이 모내기법의 확산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아까 모내기법은 노동력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명이 하던 거 4명이 하게 되니까 이제 남는 노동력을 가지고 한 사람이 경작하는 더 넓은 땅을 경작하게 되는 거죠. 5명이 1000평의 땅을 경작했는데 이제 5명 중에 4명만 1000평 관리하면 되고 남은 1명의 노동력으로 더 넓은 땅을 사서 넓은 땅을 경작해서 생산력을 늘리는 이런 광작 같은 것들이 유행하게 됩니다. 일부 농민은. 그래서 광작을 통해서 넓은 땅을 경영해서 생산력을 올려간 일부 농민은 부자 농민인 부농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농민들은 일단 가난한 영세 상인 시장에 물건 내다 팔거나 임노동자는 뭐냐면 하루하루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통해서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하는 이 농민들도 2개의 층으로 나눠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일부 농민은 모내기법의 확산으로 이제 그걸 통해서 절감된 노동력을 더 넓은 면적을 경작하는 광작으로 이어나가기도 했었고 대다수의 농민은 임노동자나 영세상인으로 전락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농업에서 봐야 될 키워드 중에 하나는 상품작물 재배라는 거예요. 상품작물은 뭐냐면 시장에 내다 파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먹고 남는 쌀 같은 것들도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고요. 상품작물, 쌀보다 더 돈이 됐던 거는 뭐냐면 채소나 담배나 면화나 인삼 같은 이런 것들이 돈이 되기 시작하니까요. 논을 채소밭이나 담배밭이나 인삼밭으로 바꿔서 재배하는 농민들도 늘어났었다는 거죠. 자, 수공업은 관영수공업이라는 건 뭐냐면 공공기관, 예전에는 국가의 기관에 물건 만드는 장인들이 소속돼 있었어요. 이 장인들은 하루에 정해진 양의 물건을 만들어서 관청에 납부하는 게 그들의 세금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수공업, 물건 만드는 거잖아요. 필요한 홈이라든지 농기구라든지 이런 다양한 거 만드는 게 수공업인데 장인들을 국가가 관리했단 말이죠. 근데 이 장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만든 물건들 예를 들면 하루에 10개를 호미만 관청에 납부하면 되는데 이 장인이 하루에 30개의 호미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10개 납부하고 나머지 20개를 시장에 내다 팔았더니 잘 팔리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 아예 관청에 납부하는 게 아니라요. 자유로운 독립적인 수공업자로 나와서 그걸 뭐라고 하냐? 민간이 운영하는 수공업이 돼서 자기가 만든 다음에 팔고 홈이 납부하는 거 관청이 10개 해야 됐잖아요. 그 10개만큼의 돈을 내버리는 이런 식의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수공업으로 차츰차츰 바뀌어가는 경향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몇 수공업자들, 아주 유명한 수공업자들은요, 미리 주문을 받는데요. 선대제라는 말이 뭐냐? 미리 대금을 받는 거죠. 물건의 재료값 같은 것들을 구매할 사람한테 미리 받아서 물건을 만들고 나중에 파는 이런 선대제 수공업도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에. 광업은 금광, 음광, 뭐 이런 탄광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조선 전기는 민간인은 이런 거 운영 채굴이 안 되다가 조선 후기 가면 민간인에게 광산의 채굴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 덕대라는 개념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본가가 있어요. 광산의 소유자가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요. 덕대라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덕대는 이제 직책의 이름이에요. 덕대가 하는 일은 광산을 전문 경영하는 광산 운영 CEO입니다. 쉽게 말하면 광산 전문 CEO인데요. 덕대가 이제 광산에 필요한 노동자들도 모집하고 일을 시켜가지고 수익을 얻으면 자본가한테 주는 이러한 뭐 광산 운영에서는 덕대라는 존재가 등장했던 거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내기법의 이점들 여기 나와 있는데 김맥이란 건 뭐냐면 잡초 뽑는 겁니다. 잡초를 뽑는 노력이 덜 든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느 정도 벼가 자란 다음에 심으니까 뭐가 벼인지 뭐가 잡초인지 구분하기가 생각보다 쉬워지고 잡초 뽑는 데에 직파법보다 노동력이 덜 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이제 모내기법 그림입니다. 모내기법을 하는 모습들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모판에서 모를 심었던 판에서 논으로 옮겨 심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여러분 모내기법의 문제점은 뭐냐면 벼는요. 벼라는 작물은 굉장히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봄철에 굉장히 가뭄이 심해요. 비가 막 안 오고. 그래서 이 봄에 벼가 자라야 될 시기에 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벼가 자라지 못하고 농사를 망칠 수 있었기 때문에 물론 모내기법은 조선 전기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시행됐었는데 정부에서는 이 모내기법을 권장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의 봄 가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농민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저수지라든지 보라는 이 물을 가둬두는 시설들을 만들어서 논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그런 식의 노력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에.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봐야 될 건 상업 발달과 화폐 유통인데 상업은 기본적으로 농업의 생산력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잘 보세요. 농업의 생산력이 올라갑니다. 그럼 필요한 농기구라든지 물건들이 많아지면 수공업도 발달하게 돼요. 수공업은 결국 물건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 농업 생산력이 많아진다는 건 시장에 내다 팔 물건이 많아진다는 거고 결국에 상업 활동도 활발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곧 농업의 생산력 증대는 수공업과 상업의 발달을 연쇄적으로 가져온다는 거죠. 자, 농업의 발달로 인해서 시장에 내다 팔 물건들이 많아졌고 또 하나 대동법의 시행으로 공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상품화폐 경제가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상업도 발달해 나갑니다. 자, 공인은 국가의 물품을 납품하는 사람이라면 사상이라는 존재는 개인 사업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들이 물건 파는 사람들인데요. 이 조선 후기에는 지역별로 꽤나 큰 상업 집단, 상인 집단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상인들이 누구 있었냐면 한성을 부근으로 한강 근처에서 활동했던 경강상인들. 이 사람들은 지방에서 한강으로 올라오는 물자 같은 것들을 이제 판매하는 그러한 뭐 막강한 또 힘을 가지고 있던 상인 집단이었고요. 또 하나 개성, 송상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주로 인삼 같은 것들을 많이 취급해가지고 여기저기 인삼 같은 것들을 뭐 취급하는 그런 유통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의주라는 지역에 이제 청나라와 가까운 만상, 부산의 내상해서 여러 지역들에 꽤 큰 상인 집단들이 형성됐고 이 사람들이 사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까지 뭐 지역별로 한 번씩 봐두실 필요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개성의 송상이 뭐 서울에도 송상 뭐 지점 프랜차이즈처럼 뭐 부산에도 송상 지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들은 나름의 자신들만의 유통망을 가지고 물자를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하나 이 상인들 중에서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그 품목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상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도고라고 불렀다. 도고, 독점적인 도매 상인.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조선 후기에는 공인
활동, 그리고 사상들 중에서 특정한 물건에 대해서 독점권을 가졌던 사상 도구의 활약으로 인해서 상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라는 내용도 합니다. 그래서 도고라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상업 활동을 더 활발하게 만들었던 조치가 하나 취해지니 그게 바로 정조라는 임금이 내렸던 조치예요. 정조는요, 여러분, 시전은 미리 말씀드리면 시전은 서울에 있던 시장을 말하는 단어고요. 장시는 지방에서 열렸던 시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전은 서울, 장시는 지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시전은 서울에 있던 시장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물건 파는 상인이 시전 상인이야. 시전 상인들은 나라에다가 자릿세를, 쉽게 말하면 자릿세를 내고 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판매권을 보장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상업활동이 활발해지고 그전에는 상업활동을 안 했던 일부 농민들도 시장에 물건을 내다 팔기 시작하는 거죠. 즉 시장 앞에다가 돗자리 깔고요, 갑자기 뭐 채소 같은 거 파는 거예요. 팔고 사라져버려. 이렇게 허가받지 않고 물건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벌였던 이런 장사판을 뭐라고 하냐면 난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난전, 어지러운 난자를 썼던 거예요. 자, 시전상 입장에서는 돈 내고, 나라에 돈 내고 장사하는데 이런 난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엄청난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인 금난전권이라는 걸 부여했단 말이죠. 시전 상인들은요, 난전을 누가 펼치면 신고하게 되고, 신고하면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이 난전을 펼친 사람의 물건을 뺏고 처벌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조선 전기에는. 이 금난전권이 있다 보니 상업활동의 자유가 많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조는요, 서울의 시전 중에서 유기전이라고 하는 6개의 물건을 주로 파는 그 시전 상인들의 금난 정권을 빼고 나머지 시전 상인들의 금난 정권을 폐지합니다. 그게 1791년 신해 통공이라는 건데요. 이 조치를 통해서 상업활동의 자유를 더 확대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남전을 펼치더라도 유기전 제한 시전 상인들은 이걸 금지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자, 장시는 지방에 열린 시장인데 5일장, 3일장 같이 해서 뭐 날짜 간격에 따라서 여러 군데서의 시장들이 열리고요. 이 난전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보부상이라고 해서 보찜 장소, 등찜 장소에서 물건 들고 여기저기 이 장시 저 장시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포구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닷길로 물자들이, 강이나 바다로 물자가 주로 운송되는데 그런 이 포구에서 상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포구에서 물건을 팔았던 대표적인 상인들을 객주 여각이라고 불렀습니다. 뭐냐면 여기 물건도 보관해주고요. 아니면 여기서 잠시 거래를 중개해줘서 거래 중개 같은 것들 해주고요. 또 뭐하냐면 돈 같은 거 빌려주기도 하면서 포구에서 이런 상업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객주 여각이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쓰였던 이제 화폐가 하나 있으니 이 화폐의 이름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화폐 이름 상평통보입니다. 상평통보라고 요 지도예요. 엽전이라고도 불려요. 상평통보는 나뭇가지 모양이라고 해서 엽전이라고도 불렸던 건데 이 상평통보가 1678년부터 이제 쓰이게 되고요. 쓰이게 되면서 이게 세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납부, 거래할 때 쓰이게 되면서 상업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대무역은 이 당시 조선의 대무역은 청나라와 일본인데 개시는 국가에서 국가끼리 하는 공식적인 무역이고요. 후시는 개인이 하는 사무역, 사적인 무역이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강은 같이 살펴봤고요. 15강으로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15강은 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15강의 주된 내용은 조선의 신분제인데요. 신분제는 고려와 똑같아요. 법적으로는 양천제, 양인과 천인으로만 나눴는데요. 그리고 양인들 안에서 이제 또 나름 이렇게 세 개의 분류로 나눠지는 거죠. 가장 위에 있는 계급을 우리는 흔히 양반이라고 불렀죠. 양반은 문반과 무반, 문신과 무신을 부르던 건데요. 이게 차츰차츰 그 가족까지 지칭하는 신분 용어로 변해갔고요. 양반들은 나라의 관리로 일한 대가로 구격, 아까 말했던 조세, 공납역이라는 이런 세금의 면제라는 특권 같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중인이라고 불리던 계층이 있습니다. 기술직 아니면 지방의 실무를 담당하던 향리, 서리는 고려랑 똑같아요. 지방에
했던 사람이 향리라면 중앙의 관청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오늘날로 치면 좀 하급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중인인데, 이 중인까지는 지배계층입니다.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여기에 지배층에 해당하는 이제 양반 중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 시간에 한번 살펴봤던 양반의 첩의 자식이었던 서얼이라는 사람들도 이 중인과 비슷한 대우를 받았다. 즉 이 사람들도 문과 시험 같은 것들의 응시가 어려웠던 거죠. 양반 첩의 자식들. 그래서 중인과 비슷한 대우를 받았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다수의 상민은 이제 농민이라든지 소공업자 같은 일반 백성들을 말하고요. 일반 백성들은 조세 또는 전세라고도 하는 건데요. 토지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쉽게 말하면 토지 갖고 있으면 세금 내는 겁니다. 전세 공납역이라는 세금의 의무를 적었고요. 이 사람들도 법적으로는 과거는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천민의 대다수는 노비였다라는 건 고려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조선에서는, 조선의 헌법책인 경국대전에는 신분제를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했는데,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양반이냐, 즉 여기 지배계층이냐 피지배계층이냐라고 신분제를 구분하기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양반의 반자와 상민의 상자에서 반상제로 사람들은 또 사람들의 신분을 인식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너 양반이야 상민이야 상놈이야 이렇게 해서 뭐 지배와 피지배층의 반상제의 개념도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신분제를 인식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다. 근데 법적으로 양천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신분제가 흔들리게 되는데, 양반이나 농민이나 이 같은 신분 안에서 계층이 나눠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첫 번째, 양반 계층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관직의 자리는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영의정, 좌의정, 뭐 우의정에서 또 여러 가지 직책들은 한정돼 있는데, 선비들은 굉장히 계속해서 많고 과거 출신 합격자들도 계속 늘어나는데, 관직은 한정돼 있으니 일부 양반들만 권력을 차지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양반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중앙 정치에서 실제 권력을 갖고 있던 양반은 권반, 권력 있는 양반이라 하고요. 중앙 정치에서 밀려나서 지방에 내려간 양반은 향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반은 뭐냐면 완전히 몰락한 양반이에요. 그래서 겨우겨우 그냥 생계를 유지하는데 경제 수준은 일반 농민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 몰락한 양반, 잔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붕당 정치를 통해서 살펴봤던 서인과 남인 간의 권력 경쟁에서 밀려났어.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집안 중에 아주 그래도 높은 고위 관직을 누렸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몇 대째 관직도 진출 못하고 망해버린 그런 양반 가문들을 잔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자, 농민들도 분화가 일어났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일부 농민은 광작을 통해서 부자 농민이 되기도 합니다. 넓은 땅을 경영하는 거죠. 모내기법의 확산, 상품 작물 재배 같은 것들을 잘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가 토지를 경영하는, 토지를 넓혀가면서 부자 농민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농민은 어떻게 되냐면, 소작농은 뭐냐면 내 땅이 없어요. 내 땅이 없고 땅 주인이라고 부르는 지주한테 땅을 빌려서 농사 짓고 그 대가로 뭐 생산량의 얼마를 지주한테 주는 이러한 농민을 소작농이라고 하는 거죠. 대다수의 농민은 소작농 아니면 임노동자라고 해서 하루하루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농민들로 나눠지는 농민층도 이렇게 분화, 나눠짐이 나타났다는 거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분들을 올리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해서 각 신분층마다 있었는데요. 서얼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문과 응시, 금지 같은 차별 같은 걸 좀 풀어달라는 집단 상소 운동 등을 벌이기도 해서 실제로 서얼에 대한 차별들이 이제 많이 개선이 돼서 정조 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얼 출신들도 규장각의 관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은요. 백성들 중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일반 백성이 아닌 양반이 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요, 납속책과 공명첩이라는 방법으로 신분을 상승시킵니다. 납속이란 말은 뭐냐면, 납부하면, 돈이나 나라에 돈을 납부하거나 곡식을 납부하면 그 신분을 해방시켜준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쟁 이후에 외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받고 나서 신분 해방을 공식적으로 해주는 거죠. 한 뭐 1,000만 원 내면 상민 중에서 양반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납속책입니다. 또 하나는 공명첩은 뭐냐면, 공명첩은 오른쪽에 사진 준비했어요. 나라에서 팔았던 거예요. 뭐냐면 이름이 비어있는, 그래서 공명, 명예,
관직 임명장입니다. 여기에 자기 이름 쓰는 거죠. 이거 돈 내고 사서요. 양반, 명예 양반이 되는 거예요. 외란 이후에 국가에서 돈 없으니까 납속책이나 공명첩 통해서 합법적으로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경우들도 있었다는 거고요. 불법적인 방법은 뭐예요? 족보를 사들이거나 다른 사람의 족보를 사들이거나 위조하는 방법들도 있었습니다. 노비들 역시도 신분을 상승하기 위해서 공을 세웁니다. 전쟁에서 공을 세우거나 아니면 여러분 노비들도 돈을 모아서요. 납속이라고 해서 돈 납부하고 신분을 해방받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서 신분이 상승되는 것들을 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여러분 노비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데 일반 백성인 상민은 세금을 냅니다.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조선시대의 백정은 여러분 천민이에요. 고려시대의 백정은 일반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였는데 조선시대의 백정은 도축업을 담당하는 천민 취급을 받았다는 걸 좀 기억합시다. 고려와 조선에서 백정의 의미가 다르게 쓰였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국가 입장에서도 노비가 많은 것보다는 상민이 많은 게 세금 확보에 좋죠. 그래서 노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시행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영조 때 시행됐던 노비종모법입니다. 노비종모법은 뭐냐면 예전에는 조선 정기는 아빠나 엄마 중에 한 명만 노비여도 자식은 노비입니다. 자식은 다 노비로 만드는 게 조선 정기의 법이었는데 이러니까 노비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양반이랑 노비랑 결혼을 할 수도 있잖아요. 노비 여성이랑. 근데 여기서 태어나면 자식이 다 노비가 돼버리는 거야. 이런 문제점, 노비가 너무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비 종모법은 뭐냐면 노비는 따른대요. 누구의 신분을? 엄마의 신분을 따른다는 거죠. 엄마가 노비가 아니면 그 자식들은 다 노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노비를 줄이고자 했었고요. 순조 때 정조 다음에 정조의 아들이었던 순조, 세도 정치의 시작을 알렸던 순조인데요. 공공기관의 노비들을 다 풀어줍니다. 1801년에 공노비를 해방하는 이러한 것들도 벌어집니다. 자, 사족 중심의 향촌짓이라고 해서 사족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족은 향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 지방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지방의 운영, 질서 같은 것들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던 사람들이다. 지방에 좀 힘 있는 세력들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들은 유양소라는 기구를 통해서 자신들이 향촌 자치 같은 것들을 시행해 나갔고 이 유양소를 통해서 지방에 파견됐던 지방관이었던 수령과 또 수령을 보좌하는 행정 일을 하는 향리들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게 감시했었습니다. 자, 이 지방의 사족들이 지방에 영향력을 끼치게 했던 두 가지가 바로 서원과 향약이었습니다. 이 서원과 향약은 기본적으로 사림들이 계속해서 보급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됐던 거였죠. 서원은 말 그대로 뭐냐면 선현이란 말이 나옵니다. 선현은 먼저 선자의 현명한 선생님, 유교에서 말하는 훌륭한 스승님들을 모시는 제사 기능도 갖고 있던 것이 서원이고요. 거기에 학문 연구기관입니다. 후학들을 양성하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했던 것이 서원이고, 향약은 향촌의 자치 규약의 줄임말이죠. 지방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약속 같은 걸 만듭니다. 유교 윤리 같은 것들이 포함돼서 이 서원과 향약이 사림들의 주도로 16세기부터 보급됐고, 결국에 이것들을 통해서 사림들은 끊임없이 중앙정치에 사활을 당했음에도 계속해서 진출하게 됐고, 그 결과 사림들이 중앙정계를 장악하게 됐는데요. 이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지방에서 사족들도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는 거죠. 자, 근데 이 향촌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 향전이라고 해서 향촌에 전쟁이 벌어진대요. 새롭게 돈을 벌어서 성장한 분홍층, 쉽게 말하면 얘네들은 상민인데 새로운 권력 집단으로 성장해버린 거죠.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 뭐라고 하냐면 새롭게 등장한 향촌 세력, 신향이라고 불렀고요. 기존의 이 사족 세력들은 예전부터 있었던 향촌 세력, 구향이라고 해서 이 둘 사이에 향촌의 지배권을 두고 이제 갈등이 벌어진 걸 향전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분홍들은요, 돈을 내고 수령한테 자기들의 영향력을 더 키워달라고 했던 거고요. 사족들은 그러한 수령들을 견제하는 것들, 이걸 통해서 이제 지방의 사족과 새로 성장한 분홍층 간에, 구향과 신향 간에 이러한 다툼들이 벌어졌던 걸 향전이다. 그냥 한번 읽어만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건 별표친 부분은 바로 이 농민봉기 부분이죠. 농민봉기가 19세기 세도 정치 시기에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삼정의 문란을 설명하면서 세금 제도가 제대로 거치지 않고 세도 정치의 결과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에 대한 수탈이 심화되고 결국에 그 백성들이 농민 봉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했다라는 거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바로 이 19세기에 농민 봉기가 일어났던 주된 배경은 세도 정치가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켰다는 것과 또 하나 삼정, 농민들을 괴롭혔던 세금 제도의 문제 때문에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농민봉기의 시작이 됐던 사건이 바로 1811년에 일어났던 평안도에서 일어났던 홍경래의 난이라는 사건입니다. 홍경래의 난은 홍경래라는 사람이 주도했죠. 당연히 이름이 앞에 나오니까. 이 홍경래는 누구냐면 몰락한 양반이에요. 쉽게 말하면 잔반이에요. 자기가 몇 번 과거 시험을 응시했는데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어. 왜 그랬냐? 세도 가문이 그 당시에 정치를 주도하다 보니 정치 기강이 문란해졌고 매간매직이 성행했다며. 그래서 내가 능력에 출중한데도 이 사회가 더럽고 지금 잘못돼서 내 능력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세상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를 갖게 됐던 거죠. 그래서 홍경래의 고향이 어디였냐면 여기 평안도라는 지역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서북 지역. 근데 이 지역은요. 지역적인 차별이 조선시대에 존재했었는데 어떤 차별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과거 시험의 합격자를 지역별로 이렇게 좀 배정을 하는데 평안도 지역의 합격자 숫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굉장히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국경지역 아닙니까? 청나라와 국경지역. 국경지역이다 보니 뭐 청나라 사신들이 온다 아니면 국경 방어를 해야 된다 이런 각종 명목으로 다른 지역보다 수탈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 평안도 지역 출신 홍경래는 평안도에 대한 지역적 차별과 또 이 지역민들에 대한 세도 정치 가문의 백성에 대한 수탈 이런 것들을 불만 가진 사람들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홍경래가 신흥 새롭게 돈을 벌어서 성장했던 상공업자들과 또 하나 여기는 광산이 많아요. 금광, 은간 등의 광산이 많거든요. 이 광산에서 일하는 광산 노동자들 같은 다양한 세력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무려 이 봉기를 10년 동안 준비합니다. 군사훈련 시키고 이렇게 10년 동안 준비해서 드디어 봉기를 하게 됐던 게 1811년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홍경래의 난이에요. 그럼 홍경래의 난은 결국에 배경은 뭡니까? 평안도 지역에 대한 지역차별과 지배층의 수탈,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홍경래는요. 자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평서 대원수라고 부릅니다. 이 평안도 지역을 지배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의 평서 대원수라는 호칭으로 자신을 부르면서 난을 일으켰는데요. 이 홍경래 난의 중요 지역들이 바로 이 평안도 지역 그리고 마지막까지 홍경래 군이 저항했던 곳이 바로 이 정주라는 지역입니다. 정주라는 지역인데요. 한 5개월 가까이 홍경래 세력들이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5개월 후에 결국 5개월 만에 이 관군, 나라의 군인들에 의해서 진압되면서 홍경래의 난은 실패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이후 19세기에 다양한 이후 일어난 농민봉기들에 큰 영향을 줬던 사건이 바로 홍경래의 난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전국적인 규모의 농민봉기가 일어났던 게 바로 1862년 임술년에 일어났던 임술 농민봉기입니다. 1862년이 임술년이고요. 이때 봉기가 일어났던 지역들을 이렇게 초록색 점으로 표시했는데요. 철종이라는 임금, 즉 세도 정치의 마지막 순조, 헌종, 철종 그 시기거든요. 이때가 가장 많은 곳에서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금 점지 찍혀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단위의 봉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국적인 임술 농민봉기의 시작이 됐던 곳이 바로 이 진주 농민봉기인데 경상도 진주에서 백낙신이라는 지방관이죠. 이 지방관이 아주 백성들의 쥐어짜는 이 수탈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백낙신의 수탈에 진주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진주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 진주 농민봉기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농민봉기가 확산됐던 게 바로 1862년에 임술 농민봉기였다는 거죠. 이런 농민봉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니까 정부는 뭔가 대응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에 있는 소령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거 보세요. 암행어사를 보내는 거죠. 몰래 보내서 지방관이 혹시나 비리를 저지르는지 감시하는 것들을 하게 되고요. 안핵사는 뭐냐면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사건을 이렇게 조정하고 이제 사건을 조사하고 끝내기 위해서 조사관으로 보냈던 사람을 안핵사라고 하는 거죠.
안핵사를 보내서 사태를 진정시키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바로 삼정의 문란, 세금 제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백성들이 수탈당했기 때문이라고 해서 정부는 이 삼정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이라는 기구, 삼정 문제를 개선하는 데 의견들을 듣기 위한 기구를 하나 설치하는데요. 이것들이 제대로 개혁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삼정 자체를 없애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미봉책, 그냥 잠깐 꺼진 불을 그냥 불씨를 그냥 끄는 그 정도 수준의 방책에 불과했다라는 한계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대표적인 농민봉기 홍경래난과 임수농민봉기 한번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조선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 사회를 개혁하고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학문이 등장하니 그러한 학문을 우리는 실학이라고 부릅니다. 실학. 현실 사회의 문제점들을 개혁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실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는데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지금 당장 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이냐고 보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세금 제도, 특히나 토지 제도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토지 제도를 개혁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던 실학자들이 한 부류가 있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정약용 같은 인물이죠. 농민들에게 또 땅을 나눠주는 이러한 토지 제도를 통해서 조선의 현실적인 문제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실학자들이 한 부류 있었고요. 또 다른 부류의 실학자들은요, 청나라에 발달된 문물을 수용하자. 이거 뭡니까? 북학론이잖아요. 북학론. 청나라에 발달된 문물을 수용하고 지금 급한 거는 농업, 토지 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상업과 공업을 발전시켜서 농민의 삶을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자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부류의 실학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실학자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박지원, 박제가 같은 이 사람들 다 뭡니까? 박제가 북학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농업과 관련된 것들이 중요하게 개혁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 정약용 같은 사람들을 중농학파, 박지원이나 박제가 같은 사람들은 아니다, 상공업이 더 중요하다 해서 이런 부류의 실학자들 중상학파라고도 부르기도 했는데요. 오늘날에는 이런 용어는 잘 안 씁니다. 실학 자체가 지금 우리 새로운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범위가 줄어들었고 다루는 내용도 줄어들어서 현실 사회의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실학자들, 실학이라는 학문이 또 새롭게 나오기도 했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실학은 여러분 이 당시에 나왔던 학문을 갑자기 지칭하는 게 아니라요. 어느 시대나 실학은 존재했습니다. 뭐냐면 현실에 지금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사회를 개혁하자라고 주장했던 학문들을 어떤 시대나 다 실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실학. 그러니까 실학은 고유명사라는 거죠. 고유명사의 개념이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내용을 바로 잡아야 될 게, 선생님 보다 보니까 13강 강의에서 이 교린 정책을 했던 것 중에 유구라는 지역을 제가 오키나와라고 설명했던 것 같은데, 유구는 오키나와가 아니고요. 제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유큐가 오키나와고 유구는 오늘날의 타이완입니다. 대만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정정하니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충 강의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